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는 건강 지침서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만성 두통입니다. 만성 두통이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두통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만성 두통, 그러니까 두통이 어떤 증상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머리가 아픈 증상을 두통이라고 하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머리가 아픈 증상을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라고 하면 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두통에는 뇌 문제로 인한 것보다는 두피의 통증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두피의 통증을 두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뇌 자체는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보면 이 절개를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뇌의 통증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이나 뇌막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많고요. 대부분의 두통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두피의 통증은 실제로 두피의 감각을 담당하는 후두신경과 3차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거나 흥분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신경들은 경추의 문제나 턱관절 문제 때문에 잘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나 자세 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외의 사실은 실제 대다수의 두통이 이러한 두피의 통증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두통은 뭐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두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 이상은 정말 극심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네. 성인의 20% 정도는 매우 심하거나 잦은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살고 있을 정도로 두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증상이자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은 각각 전 세계적으로도 유병률이 높은 질환 2, 3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로 네. 두통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급성 두통과 만성 두통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두 개는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급성과 만성 두통을 구분하는 것은 두통의 원인이나 강도 등이 아니라 두통의 유병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만성 두통이라는 것은 한 달에 보름 이상 그리고 3달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반면에 그 급성 두통은 한 달에 보름이 안 되는 며칠간의 일시적인 두통을 급성 두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급성 두통,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두통을 방치했을 경우에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네, 급성 두통이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간헐적인 두통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을 합니다. 다만 급성 두통 중에서 진통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2차성 두통의 경우는 진통제로 시간을 끄는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해서 급성 두통이 만성 약물 남용성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지니 이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통의 종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교과서상의 분류는 두통의 원인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 원인 질환을 알 수 없는 1차성 두통과 원인 질환이 있는 2차성 두통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성 두통은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등 실제 대부분의 두통이 1차성 두통이고요. 2차성 두통은 비교적 명확한 원인이 있는 두통입니다. 네. 예를 들면 뇌에서 뇌출혈, 뇌종양, 뇌염증, 뇌진탕 등의 외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과적인 문제는 녹내장애나 초점장애 같은 경우, 이비인후과적으로 비염, 부비동염, 코골이, 수면무호흡,
같은 이런 원인이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통증의 정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1차성보다 2차성이 통증이 좀 더 심할까요, 선생님? 네, 2차성 두통이 뇌 문제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2차성 두통이 더 통증이 셀 심할 거라고 것 생각하지만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 1차성 두통인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이 2차성 두통보다 통증의 강도가 훨씬 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통증의 부위에도 좀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머리 뒤쪽, 그 뒷골이 막 아픈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두통은 대부분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 그 대표적인 신경이 후두신경과 3차 신경입니다. 후두신경은 목 뒤에서 출발해서 뒤통수나 귀 옆, 정수리, 관자놀이까지 통증을 잘 유발을 하고요. 3차 신경은 주로 관자놀이나 이마, 눈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신경이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위의 통증이 잘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신경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통 한쪽 머리만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편두통은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편두통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편두통은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의 하나이며 비교적 강한 통증이고 통증의 양상이 박동성으로 웅웅웅 거리면서 잘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뛰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편두통에 대한 오해가 편측에서만 나타나는 경우에 편두통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양측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편두통은 일반인의 약 10% 정도가 겪고 있는 두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 400에서 500만 명의 편두통 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편두통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진통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좀 밝혀져 있을까요? 편두통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요. 추정되는 또는 예측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문제 또는 뇌혈관과 뇌신경 사이의 염증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경기나 간질의 변형된 형태로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방되는 약 중에서 항경련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쪽 머리만 아픈 게 편두통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게 편두통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그냥 두통보다는 편두통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편두통은 뇌혈관 또는 뇌막, 구체적으로 경막이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있는 혈관, 두피의 혈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도 웅웅거리는 박동성 두통이 있는 거고요. 네네. 이 두통과 함께 오심, 구토 등의 증상도 잘 동반되고 실제로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미국의 두통학회에서는요. 조짐 편두통은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였으며 이는 당뇨 고혈압보다 더 강력한 위험 인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1차성 두통의 하나인 편두통이 뇌혈관 질환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통보다는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약을 복용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편두통은 그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좀 흔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편두통은 일반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혈관이 이완될 때 나타나는 통증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 처방약을 보면 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이 만성적인 편두통 환자가 약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증을 잡기 위해서 복용한 약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수축을 하게 해서 더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편두통의 혈관 수축제라는 약은 복용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네. 앞서 원인이 있는 경우 2차성 두통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어떤 경우가 근데 가장 좀 흔할까요? 그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은 전체 두통 환자에서 봤을 때 한 1에서 2% 정도 생각보다는 빈도가 작습니다. 네네. 근데 2차성 두통은 비교적 명확한 원인이 있는데요. 뭐 뇌출혈이나 뇌종양, 뇌염증 같은 문제부터 녹내장, 초점장애, 뭐 부비동염, 턱관절장애, 수면장애 이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 두통의 1,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98, 9%는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는 1차성 두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1차성 두통이 원인이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CT나 MRI 등의 검사로 찾기가 힘들고요. 실제로는 이 두통에 대한 임상 경험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가 여러 병원 다니면서 CT 검사, MRI 검사 반복적으로 해도 원인은 알 수 없는 두통이라고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두통에 대한 대안이나 치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서는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 있는 원인이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파지려고 할 때 되면 목이나 어깨가 결림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원인이 없는 1차성 긴장형 두통이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목이나 어깨 근육 결림이 명확한 원인은 아닐 수 있어도 두통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통 약을 먹는 것보다는 근육통을 해소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또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을 하는 게 두통을 치료하는 진통제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그 사용하는 이용 시간이 크게 늘다 보니까 경추 쪽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경추성 두통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이렇게 생활 습관과 좀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 습관이 경추의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가 목에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인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옆으로 비틀거나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덜미나 어깨, 등 부위에 근육이 경직이 되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덜미에 있는 후두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의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스트레스로 두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나요, 선생님?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두통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일 겁니다. 스트레스가 두통을 유발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고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 중에 하나인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자율신경계 밸런스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평범한 스트레스에도 두통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이 두통과 함께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로 속이 메스껍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이명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가 되면 일시적으로 두통이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이게 만성화된다고 생각하면 두통 역시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두통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지러움증이나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두통과 동반된 어지러움, 구토 증상이 좋지 않은 징후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2차성 두통에서 뇌병변으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서 발생한 두통의 경우는
이 구토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면서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징후이기 때문에 아침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은 꼭 CT나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좀 네. 유의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두통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또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에도 시야장애나 시력 저하 등이 이 시신경 증상과 동반되어서 잘 나타나기도 하고요. 의외로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에서도 두통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눈이 침침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2차성 두통인 녹내장이나 시신경 주변 종양이나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에서도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여러 이제 두통이 나타날 경우 받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원인 감별을 위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게 되나요? 보통 두통이 심하거나 오래되면 사람들은 다 내 머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 중에 머리 CT가 있고요. MRI도 있고, 그리고 뇌혈관을 보는 CT 엔지오그래피나 MR 엔지오그래피 같은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이 경두계 초음파라는 거, 그리고 뇌파 검사 같은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통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선생님? 이 두통이라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만성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간과 신장에도 무리를 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 또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두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진통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는 게 몸에 좋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두통 자체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이 더 힘들게 되고요. 이전에는 약이 듣다가 이제 안 듣게 되고 더 약을 늘리게 되고 바꾸게 되고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진통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반동성 두통도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물 남용성 두통이라는 두통 중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올바른 두통약 복용법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 스스로 두통을 진단하고 약국에서 이약저약 사서 드시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통으로 약을 드실 때는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 약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혈관을 수축을 시킴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용 시 주의를 요합니다. 네. 자, 그럼 만성두통 환자들에게 진통제나 처방약 말고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병원에서 두통 일기를 써보라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통의 패턴이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두통이 악화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두통이 좀 줄어들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통에 대한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두통 일기를 쓰다 보면 본인의 두통 패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만의 두통 해결 노하우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통 일기를 써보는 방법. 또 그 대안으로 그 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스스로 두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네네.
대부분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후두신경과 3차 신경입니다. 후두신경은 목 뒤에 있는 신경이고요. 3차 신경은 이 관자놀이로 올라오는 신경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해서, 즉 두통을 유발하게 돼서 네. 진통제 처방에도 두통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을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네. 네. 근데 이 두 신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법이고, 그 치료법으로는 주사 치료도 있고요. 주사 외 박동성 고주파라는 조금 난해한 치료도 있고, PIMS 치료, 그리고 난치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신경을 압박하는 두피 내 구조물을 풀어주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사 치료부터 좀 알아볼까요? 주사 치료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적용하시나요? 네, 두통이 있다고 다 주사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진통제나 두통약을 복용을 하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 주변에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 신경이라는 거는 뇌신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두피에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는 두피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뭐 PIMS 치료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치료는 좀 굉장히 생소해요. 어떤 네, 네. 치료인가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이라고 근육 안에 자극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유착 통증이 오래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미줄 모양으로 유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사를 해서 약을 넣어줘도 약이 신경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미줄 같은 유착을 둥근 바늘로, 날카롭지 않은 둥근 바늘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거미줄을 쳐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PIMS 치료라고 하고요. 물론 뭐 국소 마취로 해서 그 염증 부위의 유착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난치성 두통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편두통 수술이라는 용어는 아주 생소할 거고요. 이런 용어가 처음 생긴 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성형외과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미간 주름이 있는 분들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우리가 인상을 쓸 때 인상을 만드는 근육을 떼어내는 안면 성형 수술을 했는데 일부 환자에서 이마 부위에 있는 편두통이 좋아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성형외과 의사가 네. 이제 관자놀이랑 후두신경이 있는 부위도 신경 압박 부위를 풀어줬더니 결국 두피 내에서 풀어줬더니 두통이 줄어들더라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마이그레인 서저리, 편두통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간 부위, 눈썹 주변이나 관자놀이 후두부, 즉 이거는 뇌 수술이 아니고요. 두피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술을 하더라도 모든 두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한 70에서 80% 정도에서 난치성 두통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이는데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 20-30% 환자는 수술을 했는데도 두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옵션 중에 하나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성 두통 환자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가이드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만성 두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흔하면서도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목입니다. 네. 일자목, 거북목도 있고 안 좋은 자세도 있고요. 그래서 목을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고 목을 자주 스트레칭 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만성 두통을 좀 악화시키지 않고 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생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오민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